그래서 우리가 슈퍼휴먼이 된 거예요. 그것을 또 능가하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그게 AI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외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인간과 다른 지능,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외계 지능과 같이 이제 동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갑자기 뭐 사용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실 수 있으니까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등장했는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책에서 제일 먼저 일부에서 4가지 뉴 노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번 처음이 아니라 제가 2022년에 처음 출판한 책이, 그때 출판한 책이 제목이 예정된 미래예요.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4가지 뉴 노멀이 있는데, 그리고 4가지 뉴 노멀과 이제 제4의 이제 부제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예전에 이제 원시 수렵인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농업인으로 살았죠. 농업혁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를 일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뭘로 넘어간다고 해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간다고 하잖아. 전혀 다른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한 4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하기 전에는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래 사니까 노인 사회가 된다. 이 2가지 때문에 예전과 전혀 다른, 예전에 보통 불평등 사회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극화 사회가 된다. 노인과 젊은이, 뭐 디지털 휴먼과 아날로그 휴먼, 또 남과 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양극화, 이런 것이 막 등장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인데, 이렇게 4가지 뉴 노멀, 이거는 이미 예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돌아가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기계 중심 사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기술 사회로 완전 변화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2008년도 시작했던 그 통신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통신혁명이라는 뭐냐면, 우리의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단순한 그냥 전화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컴퓨터가 딱 들어가 앉은 게 됐잖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 컴퓨터가 돼가지고, 70년대 처음 뭐 IBM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도 성능은 100만 배 이상 높고 가격은 100만 분의 1로 떨어졌고 크기도 정말 엄청나게 축소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그러한 컴퓨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 인류와 그냥 초스피드로 다 연계가 된 것이,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휴먼이 일단 된 거예요. 슈퍼휴먼이 되었다? 그런데 슈퍼휴먼이 됐는데 그것을 또 능가하려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그게 AI예요. 그 AI가 등장했다.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AI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외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인간과 다른 지능.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슈퍼휴먼이 되었고 또 전혀 다른 외계 지능과 같이 이제 동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돈이 처음 생긴 거야. 그냥 돈이 없었죠. 그때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약간 뭐 물론 뭐 돌 같은 거 가지고도 하긴 했는데, 조개 껍질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러다 이제 농업사회로 가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품화폐라는 거예요. 그 바로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한 10,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산업사회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금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화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폐가 등장하고 동전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은 시작을 했어요. 태환을 보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게, 이 모든 나라가 다 금이 없으니까 태환 보장을 못하니까 미국 달러화만 태환을 보장한다, 금과. 그래서 금환본위제도가 된 거예요. 금환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를 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바꿔줄 수 있는 화폐 본위, 그게 달러 본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달러 본위 제도고 금환 본위 제도고. 그래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71년도에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그 미국 달러와 금과 태환도 보장 안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나라 통화도 이 금이 이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명목화폐고 법정화폐예요. 명목이라는 거 말 그대로 명목적으로 돈이라니까 돈인 거고, 그리고 또 화폐라고 하니까 그냥 화폐고 법을 우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지폐라든가 동전도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요. 제가 성당에 갈 때, 그때 이제 교무금 내려고 돈을 이제 갖고 다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 정도라는 거죠. 헌금 낼 때 말고는 지금 돈을 누가 갖고 다녀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땐 과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지금 법정화폐, 명목화폐도 과도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금이 없는 상태로 이미 왔는데 디지털 신호 가지고 하다못해 스마트폰 가지고 돈을 보내기도 받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래도 너무 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보내고 받고 있는데, 이제 아예 지금 뭐 중앙은행인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발행한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런 원화 통화를 갖고 다닐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기본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분산 원장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도 충분히 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 기능만 하면 돼. 첫 번째, 교환의 기능, 교환의 매개 기능.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상품화폐나 아니면은 뭐 법정화폐나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과 무엇을 바꿔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매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에 얼마야 이렇게 단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 단위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지금 안 쓰고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뒤에 쓸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쓰면, 그러면 그게 화폐인 거예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 기능을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그거 가지고 교환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되네. 가치를, 이씨, 뭐, 2,100만 개밖에 없고, 2천만 개밖에 없으니까 못하는. 잘게 자르면 되죠. 왜 안 돼요? 0.001 해가지고, 당연히 가치가, 당연히 이제 회계 단위로서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1년 뒤에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내가 다른 것도 그때 가서 어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가치가 너무 많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는 아니라는데, 뭐 디지털 골드가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처럼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이 막 있어가지고 주식 가격도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요새 굉장히 가치가 도리어 안 움직여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저장하겠다. 전략자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가치마저도 더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이 화폐의 기능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암호화폐, 이 기왕이면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발행한지도 모르는 그러한 비트코인 말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한국은행도 최근에 그 실제 사용하도록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아마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또 실제 사용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중국과 같은 나라, 정말 정부가 중앙이 완전히 통제하려고 할 땐 기가 막힌 수단이에요. 이게 그거 딱 발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디지털 지갑에 다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시하고 통제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개발하지 못하도록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이러한 개인이 발행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율적이지만 이건 정부가 완전히, 그야말로 빅브라더가 완전히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 같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거기 플러스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얼트코인도 있는데, 소위 얼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정말 수만 종이 아니라 수십만 종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그 자체 가치도 없고 그게 또 양도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밈코인, 밈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 투기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기에 투기해서 잠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딱 양도 딱 정해져 있고 이건 사람들이 돈이라고 지금 믿고 있기 시작하잖아요. 왜 예전에 그러니까 금하든 은하든 이게 왜 아니면 그냥 명목화폐가 왜 이게 돈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기만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때 비트코인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암호 자산도 이제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더라. 특히 이제 젊은 부자들은 그 암호 자산의 비중이 자꾸 늘어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폐의 흐름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과 잘 적용하는 사람 간의 빈부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네 가지 뉴 노멀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뉴 노멀인 양극화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사회를 정말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 휴먼이 있고요. 최소한 거기 동참하는 디지털 휴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날로그 휴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데 마치 산업사회로 완전 전환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금 농업사회로 전환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냥 들과 여기 강가를 떠들면서 계속 그냥 거기서 원시 수렴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책 중에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경제학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무슨 뭐, 혹시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걸로 또 오해하실까봐 또 그 댓글 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러면 그분만 손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제가 최소한,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남이 뭐라니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많이 듣기만 해서 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듣기만 해서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 아까 지금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예? 워렌 버핏 그분 뭐 습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몇 시간 책을 읽는다. 예? 두 번째 우스갯소리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펜을 갖고 다니다. 펜. 어디 가면 뭐 남한테 펜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메모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뭐 펜이 아니라 그냥 뭐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읽고 메모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는데 한국에게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위기죠. 그러니까 위기는 이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푹 빠져버리는 것이고 이제 잘만 하면 정말 기회다 생각을 해요. 저는 기회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사회하고 이제 디지털 사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사회는 정말 모든 걸 빨리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빨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산업사회는 천천히 해도 완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돌다리가 있어요. 강을 건너, 이 물가를 건너가는, 물을 건너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기 전에도 한 몇 번씩 두드려 보고, 가면서도 계속 또 지나간 다음에 또 두드려 보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막 돌다리도 막 나가면서 막 가잖아요. 우리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슈퍼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스마트폰도 말씀드렸는데 초스피드로 지금 뭐 5G까지 나오는데 뭐 앞으로 6G도 나오고 7G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빨리 우리가 연산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들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은 한때 산업사회에는 너무 잘 맞았는데 이제 디지털 사회에는 좀 잘 안 맞는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우리가 막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지금 뭐 동경대에 나와가지고 뭐 최고의 직장에서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래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하시던 뭐 소밭집을 내가 이어받았다. 예? 라면집을 이어받았다. 굉장히 좋게 보기도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냥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개울을 건너가는데 내 돌다리를 지금 우리는 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얘들은 갔다가도 뒤에 있는 돌다리 쳐다본다니까요. 아버지가 한 거, 할아버지가 한 걸 다시 가서 한다니까. 그걸 왜 지금 하냐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성에게 정말 잘 맞는 디지털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국민성에 맞는 이 디지털 사회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이 만들어야 되고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또 다시 또 그래서 부동산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집 짓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예? 경제를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당장에 급하다고 그냥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잠깐 누워 계세요. 몰핀 주사만 자꾸 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정책만 계속 쓰는 거예요.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뭐 누구 뭐 손가락 하실 것도 없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냐 옛날 거 다 보시면 제 책에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지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뭐 현재 정권 뭘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말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 쪽에 모든 자산을 다 거기다 몰빵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막 돈을 빌려다가 다 거기다 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없지. 모든 투자 재원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요. 주식 가격이 안 오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을 어떻게 구할 데가 없잖아요. 빌리지 않으면 자기가 아니면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를 하려니까 뭐 주가가 올라야 증자를 하지.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기업을 막 만들었어요. 미국 같으면 그러면 내가 잘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뭐 뭘 만들었으면 내가 이걸 정말 어디 그 내 주식으로 내 해서 한번 상장만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피잖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업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전부 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다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만 바꾸면 우리나라 국민성과 이렇게 딱 맞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최고의 디지털 그러한 혁명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정말 정말 참지 못할 지경입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심각한데 하반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하나 있고 하나 이제 서울만 국한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 이렇게 가라앉았다, 이제 얼었다, 얼어붙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만 이제 서울 최근에 뭐 수도권까지 뭐 이렇게 확산하는 뭐 어떤 새로운 뭐 가격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그 건설 기업들이 건설 회사들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제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이 분양이 안 되니까 또 분양이 이제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안 팔려나가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자본으로만 해도 힘들 상황인데 돈을 막 빌려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시행사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다 돈을 고금리를 빌려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 상황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사업에 부동산 분야에 너무 이제 재원이 몰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건설업 하는 그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이 좀 기업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른 그 첨단 산업적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고 거기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막 부도사태가 나니까 큰일 났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마치 지금 어떤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여태까지 고여 있었는데 계속 또 더 들어왔어요, 물이. 이제는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그걸 갖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물의 수위는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 썩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퇴출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서울에는 아직도 계속 집값이 막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억지로 그냥
부양해서 그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강남 집값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집값이 좀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것이 서울 그리고 이제 강남구까지 막 이렇게 오다가 지난 2월에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강남 일부 지역이죠. 이렇게 딱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몰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 또 자기가 그 투자하는 그 자금의 원천이 뭔지 그것도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걸 탁 풀어버리니까 이거 뭐 결국 갭투기 하라고 지금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방에서도 내가 굳이 거기 안 살아도 내가 거기 가서 이번 기회에 집 하나 내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계속 뭐 똘똘한 채 하고 뭐 지방은 인구가 자꾸 소멸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러면 거기 한 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집값이 막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다시 또 묶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강남도 묶고 또 서초까지도 묶고 또 용산구도 묶고 뭐 이렇게 더 확대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맛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 저기가 이제 앞으로 또 결국은 또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보니까 정치인들이랑 사람들이 결국은 또 집값이 좀 떨어질 만하면 또 다시 올려줄 거야. 그럼 올려준다면 제일 먼저 저기부터 올라가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정책을 이제 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1%대로 가고 있고 0%대로 가고 어쩌면 0% 밑으로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게 먼 세월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인데 그럼 집값을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올해만 보고 내년만 보나요? 10년, 20년은 보고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팔든지 말든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옛날보다 뭐 그래도 금리가 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면 또 살 수도 있겠죠. 뭐 돈을 빌려도 보니까 이자는 거의 안 내네. 그런 상황을 가지도 않을 거다. 지금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뭐 미국의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판이에요. 낮춰도 옛날처럼 많이 못 낮춘다. 그럼 우리나라도 환율 걱정도 있고 뭐또 가계부채 걱정도 있고 등등해서 우리나라도 쉽게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추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 주택하면 수요가 있고 이제 공급이 있잖아요. 이제 공급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분양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경기가 나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바람 잡으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기존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을 비해서 지금 한 2배 이상 다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물건이 나와 있어요. 물건. 최근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오쏘공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써 올린 그 공 이후에 이제 집값이 약간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니까 좀 다시 이제 매물을 걷어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막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거기다 막 이 계속 경기는 나쁘고 근데 집값만 혼자 올라갑니까?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 동기도 있고 수요는 또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한 정책이 계속 집값 올리는 정책을 썼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 중후반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한 20, 30% 빠졌잖아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고 또 뭐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뭐예요? 이거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빚내줄 테니까 집 사라?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집값을 이게 금리를 더 싸게 해줄 테니까 한 1%포인트, 2%포인트 싸게 해줄게. 그것도 뭐 이게 뭐 30년 만기가 아니라 뭐 50년 만기로 해줄게. 또 당장에 뭐 이자만 내라 당장에. 원금은 지금 나중에 갚고 1년, 2년, 3년 나중에 유예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 집값을 띄우도록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소진이 되니까 한 40조로 그렇게 풀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또 샀죠. 그러니까 또 9월부터 다시 또 이제 2023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지난 2024년에는 다시 또 이름 딱 바꿔가지고 또 신생아 특례대출. 아, 이게 저출산이 문제라니까. 그래, 결혼하고 아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은 또 싸게 빌려줄게요. 또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런 등등의 이름으로 해서 무려 60조를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빌려줘요. 시중금리보다 1%, 2%포인트 낮게. 아,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20세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34세까지 이제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또 3억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출산하면 4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20세가 무슨, 아휴, 20살짜리가 왜 집을 사야 됩니까? 20살이면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걔들 지금 등록금 그거 대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계속 그 대출 사가지고 나중에 사회 나갈 때 취직도 안 되는데 그거 갚느라고 등골이 휘고 있는데 거기 또 다시 또, 아, 한번 실제 보세요. 지금 수요가 얼마나 없는지. 이거 보면요. 주택 그 주로 구매하는 층이 연령층으로 보면 40대가 일반적이에요. 40대, 50대.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해가 30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정부가 그런 계속 특례대출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미래소득 끌어다가 이제 빚내가지고 집을 사버리니까 이제 그 수요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20대부터 이제 집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값 오른다는 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23년, 24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도 올해도 하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다시 또 60조 다시 또 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만약에 제가 묻고 싶어요. 정부한테도 묻고 싶고 그 전문가라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특례 대출 있잖아요. 40조, 60조, 60조. 이거 만약 안 풀었으면 집값이 올랐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올라요? 안 오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럼 특례 대출 할까요?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가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예? 정말 가서 데모라도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젊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는 방식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학생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등록금 대출 이야기했잖아요. 등록금 싸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대출을 해주냐고. 예? 나 지금 갚지도 못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만큼 보조금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현금으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왜 돈을 빌려줘가지고 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냐고. 그래서 집값을 띄우면 젊은 사람 도와준 거예요? 아니지. 집 갖고 있는 부자들 도와준 거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거기 올라탄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나이가 또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될 사람은 집값 더 올랐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죠. 그러니까 또 돈을 더 빌려줘요? 에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뭐 한다고 하는 줄 알아요? 공유 지분을 갖는 또 모기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게 너무 잘 나왔네요, 여기 정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내 돈 1억밖에 없어요. 예? 그럼 내가 9억을 빌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억은 정부가 내 공유 지분으로 들어갈게. 넌 4억만 빌려라. 이게 10억짜리를 1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4억 빌리는 것도 정말 황당한 거지만, 예?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자랑스럽게 해놔서 자랑스럽게. 조기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누가 이제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쪽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경제평론을 하는 분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보통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니까. 하나는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계속 집값 띄우는 정책을 써버리면
그럼 우리나라는 이래도 쫄딱 망할 거니까도 언젠가 터질 거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주저앉으니까 안 될 거고, 또 거기다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60조 원을 갖다 쏟아붓는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다 정말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계속 주저앉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정말 지금이 제일 좋은 때고, 이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는 세상으로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두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후보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세상을 좀 우리나라 국민 전체,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려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떤 것을 알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짧은 시간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해라, 공부를. 공부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공부하는 것은 학문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배울학자에다가 문자를 내가 물어봐. 이게 무슨 문자냐? 예? 무슨 문자예요? 우리 PD님들은. 예? 그럴 문자예요? 글을 읽어요? 아니면 들을 문자예요? 보통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들을 문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현우 교수 얘기한 거 잘 듣고 내가 그대로 행동해야 돼.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지금 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현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꼼꼼히 따져봐야지. 스스로 묻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묻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학문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만났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러분 저 만난 거는 정말 일생일대 최대 행운이다. 정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 말만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해라. 예? 그렇게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4가지 뉴노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정말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또 토론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정부가 막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싸게 빌려줄게, 아니면 그 어떤 누가 뭐 집값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어떤 뭐 이거 밈코인 어떤 정말 완전 잡코인 이거 막 지금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하면 대박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인생 망하는 상황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제가 어디 특정한 뭘 사십시오 마십시오 절대 전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저도 여기 안 나와요. 저도 모든 거 받아서 거기 몰빵하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자산 거기 몰빵했나요? 이렇게. 예? 꼭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출연하신 분, 딴 분들도 혹시 그런 말씀 하시면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특히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인류가 엄청난 변혁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완전 대변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수록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제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운다. 감사합니다.